이른 오후에 눈부신 햇살이 안달루시아의 하얀 마을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벽들은 햇빛을 반사하며 좁은 골목길을 더욱 환하게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올리브나무와 이름 모를 꽃들의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다. 이사벨라는 낡은 트럭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다. 낯선 공기, 낯선 풍경, 낯선 시선. 그녀의 짙은 피부와 곱슬머리는 하얀 벽들 속에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곧 미묘한 경계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화로운 새 시작을 꿈꾸며 대도시의 혼돈과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찾아온 곳이었지만, 첫 순간부터 느껴지는 긴장감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안감을 다시 불러왔다. 그녀가 새로 얻은 작업실 겸 거처는 마을 외곽의 언덕배기에 있었다. 예전에 올리브 기름을 보관하던 낡은 건물로 벽은 햇볕에 바래고 일부는 부서져 있었지만, 넓은 공간과 창밖으로 펼쳐지는 올리브 농장의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며칠 동안 이사벨라는 땀 흘리며 건물을 청소하고 수리했다. 먼지 쌓인 창문을 닦고 벽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했다. 텅 빈 공간에 캔버스와 이젤, 물감과 붓을 들여놓자 비로소 자신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손은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했지만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망치질을 하는데도 제법 능숙했다. 대도시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배웠던 생존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다. 마을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고 햇살 아래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거나 광장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관찰했지만 처음에 노골적인 시선은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몇몇은 짧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식료품점의 주인은 서툰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조금씩 마을에 스며들고 있다고 느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오직 예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이사벨라는 작업실 앞 길가에 그림 몇 점을 내놓았다. 강렬한 햇살 아래 하얀 벽을 배경으로 걸린 그녀의 그림들은 마을 풍경과 올리벨 농장을 담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과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했고, 어떤 이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이사벨라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자신의 예술이 타인과 소통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3명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비싼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좁은 골목길을 걸어왔다. 그중 한 명, 잘생겼지만 눈빛에 오만함이 가득한 남자가 이사벨라의 그림 앞에서 멈춰섰다. 마테오였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 그의 친구들 역시 비슷한 부류의 젊은이들이었다. 이게 뭐야? 마테오가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이런 걸 그림이라고 걸어놓은 거야? 그의 친구들이 낄낄거렸다. 이사벨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었다. 아니, 이런 색깔은 뭐야? 우리 마을 색깔은 하얀색이라고. 이런 더러운 색깔은 어울리지 않아. 마테오가 그림 하나를 잡아 떼어내더니 바닥에 던졌다. 쿵 소리와 함께 캔버스가 돌바닥에 부딪혔다. 이사벨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마테오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냐고? 네가 왜 이런 걸 여기 걸어놨냐고 묻는 거야. 여기는 네가 그림을 팔 만한 곳이 아니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있을 만한 곳도 아니고. 그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사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그녀의 피부색, 그녀가 외부인이라는 사실. 대도시에서 겪었던 차별의 기억이 쓰라리게 되살아났다. 이사벨라는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주워들었다.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표면이 긁혀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품에 안고 마테오를 똑바로 쳐다봤다. 두려웠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건 제 그림이에요. 제가 이 마을에 살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마테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그의 오만을 건드린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내 존재 자체가 폐야. 여기는 우리 마을이야. 우리 규칙을 따르던가 아니면 떠나던가. 그가 성큼 다가와 이사벨라의 어깨를 밀쳤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마테오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 낄낄거리며 작업실 앞을 떠났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에 길게 울려 퍼졌다. 이사벨라는 작업실 앞에 홀로 서서 부서진 그림과 마을 사람들의 외면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작은 기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를 깊은 절망과 분노가 채웠다. 평화로운 새 시작은 허상이었을까? 이곳도 결국 다르지 않은 곳일 뿐일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부서진 그림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테오의 얼굴과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누군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골목 어귀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 역시 마테오의 생각에 동조하기 때문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마테오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작업실 문에 역겨운 낙서가 되어 있거나 창문에 돌이 날아와 깨지는 일도 있었다. 밤에는 차를 몰고 와 작업실 앞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사벨라는 밤새 공포에 떨며 작업실 구석에 웅크려 있어야 했다. 대도시에서 겪었던 인종차별과는 다른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었다.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마을 경찰서에 찾아갔다. 낡고 작은 건물 안에는 나이든 경찰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고 마테오의 이름을 말했다. 경찰관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테오? 헤스팅스 아들 말인가? 한 경찰관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네, 그 사람이 제 그림을 부수고 작업실 창문을 깨고 밤마다 찾아와 절 괴롭혀요. 다른 경찰관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헤스팅스 씨는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야. 자네가 오해한 거겠지. 젊은 사람들이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이사벨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 있나? 경찰관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증거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헤스팅스의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그들은 마테오 가족의 이름을 들먹이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사벨라는 절망감을 느꼈다. 경찰조차도 마테오 가족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체계가 썩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섰다. 마을의 아름다운 겉모습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그녀가 다가가면 말을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어떤 이들은 마테오 가족에게 찍힐까봐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이사벨라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이사벨라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과거의 아픔 때문에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망친다면 그녀는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기로 했다. 물리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다. 바로 진실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예술이었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를 구입했다. 밤마다 작업실 창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마테오 일당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낮에는 작업실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마테오가 남긴 낙서나 훼손된 흔적들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는 또한 작은 수첩에 마테오 일당이 찾아온 날짜와 시간, 그들이 한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위험하고 두려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마을 광장에서 카르멘 할머니를 만났다. 카르멘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으로 이사벨라에게 처음으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사벨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마테오 가족에 대해 물었다. 카르멘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헤스팅스 가문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지. 돈이 많고 힘이 세. 시장님도 경찰서장님도 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 마테오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였어. 아버지가 다 막아주셨지. 할머니는 과거에도 헤스팅스 가문 때문에 마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외부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나요? 이사벨라가 물었다. 카르멘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싸워봤자 소용없었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랄까. 오히려 더 큰 화만 입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법을 배웠지. 두려움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사벨라의 상황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옥죄는 체계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이 거대한 체계에 맞설 수 있을까? 그녀는 하비에르라는 예술가를 찾아갔다. 하비에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다른 예술가였다. 그는 마을의 아름다움을 그리기보다는 거칠고 추상적인 그림으로 마을의 숨겨진 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사벨라는 하비에르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하비에르는 문을 열고 나온 이사벨라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관심한 얼굴로 변했다. 그의 작업실은 어수선했고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겪은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을의 부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비에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가? 그런 일은 이 마을에서 흔해. 헤스팅스 가문은 원래 그래.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어. 괜히 나섰다가 자네만 다칠 뿐이야.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이사벨라가 말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침묵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거예요. 하비에르는 씁쓸하게 웃었다. 옳고 그름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여기서 통하는 건 돈과 힘뿐이지. 자네도 곧 깨달을 거야. 이 아름다운 마을은 썩어 있다는 것을. 그는 이사벨라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냉소적인 태도와 체념은 이사벨라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체념과 무관심을 깨트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사벨라는 작업실로 돌아와 캔버스 앞에 앉았다. 그녀의 그림은 변하기 시작했다. 밝고 화사했던 마을 풍경은 사라지고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로 뒤덮였다. 하얀 벽은 비틀리고 올리브 나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 속에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숨겨진 외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움만을 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자 마을의 진실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사벨라는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마테오 일당의 괴롭힘 증거를 계속 수집했다. 밤에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그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며 마테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몇몇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피해나 주변 사람들이 당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사벨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진과 녹음 파일과 함께 정리했다. 거대한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그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과 함께 점차 변화하는 그녀의 그림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그녀의 그림에 담긴 독특한 분위기와 강렬한 메시지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의 아름다움과는 대조되는 어두운 감정을 표현한 그림들은 보는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다. 어느 날 마드리드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엘레나 로드리게스가 이사벨라의 그림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이사벨라에게 연락하여 그림에 담긴 의미와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물었다. 이사벨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엘레나 기자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과 마을의 부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엘레나 기자는 흥미를 느꼈고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취재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엘레나 기자가 마을에 온 날,
이사벨라는 그녀를 맞이했다. 엘레나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에 감탄했지만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듣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사벨라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진, 동영상, 녹취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 비록 익명이지만은 마테오 일당의 악행과 헤스팅스 가문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엘레나 기자는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않았다. 카르멘 할머니는 이사벨라에게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직접 나서서 증언하는 것은 두려워했다. 하비에르는 엘레나 기자에게 마을의 현실에 대해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사벨라를 돕겠다는 직접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 마을의 침묵은 여전히 견고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레나 기자와 함께 헤스팅스 가문의 사업체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조사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테오의 아버지 로베르토 헤스팅스가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마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부패는 개인적인 괴롭힘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마을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마테오와 그의 아버지는 이사벨라와 엘레나 기자의 존재를 눈치챘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이사벨라를 찾아와 돈을 줄 테니 마을을 떠나라고 회유했다. 이사벨라가 거절하자 그는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자네가 여기서 뭘 하든 이 마을에서 자네 편은 아무도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장담 못해. 이사벨라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로베르토 헤스팅스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마테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역겨웠다. 그녀는 그의 협박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 엘레나 기자에게 넘겼다. 엘레나 기자는 이사벨라가 모은 증거들과 자신이 포착한 부패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기사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이사벨라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사벨라에게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기회를 주었다. 이사벨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보내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예요. 이사벨라는 엘레나 기자가 떠난 후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은 개인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과 엘레나 기자를 초대했다. 이 전시회는 그녀의 예술을 선보이는 자리이자 그녀가 겪은 일과 마을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다.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들은 강렬하고 추상적이었으며 마을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어둠, 고통, 그리고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 찢어진 천 조각 등을 활용한 그림들은 그녀의 내면의 상처와 결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비에르가 작업실에 찾아왔다. 그는 이사벨라의 그림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감상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의 냉소 대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네 그림, 변했군. 그가 말했다. 이 마을의 영혼을 담고 있어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프군. 이게 제가 겪은 진실이니까요. 이사벨라가 답했다. 하비에르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자네 위험한 길을 가는군. 헤스팅스 가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아. 알아요. 이사벨라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더 이상 이 마을이 두려움에 갇혀있게 둘 순 없어요. 하비에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전시회 나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지. 그리고 자네 그림 정말 마음에 드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사벨라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전시회 날 이사벨라의 작업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카르멘 할머니와 몇몇 이웃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감상했다. 엘레나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와 전시회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하얀 벽과 푸른 하늘, 초록 올리브 나무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 일그러진 형상, 깨진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하얀 마을의 그림자, 침묵의 올리브 나무,
깨진 거울 같은 제목들은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멈춰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가 무르익을 무렵 작업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마테오와 그의 아버지 로베르토 헤스팅스가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작업실 안을 훑어보더니 역겨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로베르토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이런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자네가 우리 가문을 모욕하려는 건가? 마테오가 이사벨라에게 다가와 그림 하나를 잡아 떼어내려 했다. 이딴 쓰레기들을 당장 치워. 네까짓 게 뭔데 감히 이런 걸 그려? 이사벨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마테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마을의 진실이에요.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아놓은 증거들을 꺼내들었다. 마테오 일당이 작업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영상, 창문을 깨는 사진, 로베르토 헤스팅스가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녹취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익명 증언이 담긴 문서를 꺼내들었다. 이건 당신 아들 마테오 씨와 그의 친구들이 저에게 가한 괴롭힘에 대한 증거예요. 이사벨라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로베르토 헤스팅스가 마을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부패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침묵시켰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작업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이사벨라와 헤스팅스 부자를 번갈아 보았다. 마테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로베르토 헤스팅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이사벨라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로베르토가 소리쳤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전부 조작이야. 마테오가 이사벨라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년이 감히 죽고 싶어 환장했군. 그때 하비에르가 앞으로 나서서 마테오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냉소 대신 분노가 이글거렸다. 더 이상은 안 돼, 마테오. 이사벨라 말이 맞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야. 카르멘 할머니와 몇몇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이사벨라 옆으로 다가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침묵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엘레나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이사벨라의 폭로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해온 체계적인 불의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이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들의 팔을 잡고 작업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아. 자네는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테오는 아버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이사벨라에게 악에 찬 눈빛을 보냈다. 내년 두고 보자. 헤스팅스 부자가 떠난 후 작업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이사벨라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했다. 엘레나 기자가 이사벨라에게 다가왔다. 대단해요, 이사벨라.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 기사 전 세계에 내보낼 거예요. 이 마을의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이사벨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물리적인 대결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예술과 진실을 무기로 가장 강력한 적에게 맞섰다. 마을의 침묵을 깨뜨리는 첫 번째 외침이었다. 엘레나 기자의 기사는 예상대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스페인 전역은 물론 국제 언론에서도 이 아름다운 안달루시아의 하얀 마을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 보도했다. 마테오 일당의 인종차별적 괴롭힘과 로베르토 헤스팅스의 부패, 그리고 이를 묵인해온 마을의 체계적인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사와 함께 이사벨라의 그림들, 그리고 그녀가 찍은 증거 영상과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기자들과 외부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사벨라의 작업실 앞에 모여들었고 그녀의 그림들은 물론 그녀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외부의 시선과 비난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침묵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마을 경찰서는 언론의 문매를 맞았다. 로베르토 헤스팅스의 영향력 아래 사건을 묵살했던 경찰관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하여 이사벨라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역시 로베르토 헤스팅스의 금융부패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마테오와 그의 친구들은 대중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더 이상 마을에 황태자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사벨라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언론을 통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이사벨라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그의 부패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의 입지는 좀 좁아졌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분노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압하고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헤스팅스 가문에 대한 분노였다. 카르멘 할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기를 내어 과거 헤스팅스 가문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하비에르 역시 이사벨라의 그림과 자신의 예술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의 냉소는 사라지고 정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광장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마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사벨라의 용기가 마을 전체를 깨운 것이다. 몇 주 후 마테오와 그의 친구들은 법정에 섰다. 이사벨라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침착하고 단호하게 증언했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마테오와 그의 변호사는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마테오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중의 시선과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재판 결과 마테오는 이사벨라에 대한 괴롭힘과 재물 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친구들 역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법정에서 마테오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아들의 유죄 판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권력도 법 앞에서는 무력했다. 마테오의 유죄 판결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해온 헤스팅스 가문의 권력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아들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부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마을 개발 프로젝트 관련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삼촌 역시 시의회에서의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헤스팅스 가문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넘어선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을 이야기하고 마을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 의회는 개혁되었고 경찰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사벨라는 마을에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와 예술은 이 마을의 변화를 이끈 불씨가 되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되었고 아이들은 그녀에게 그림을 배우러 왔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마을의 아름다움과 어둠을 동시에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뿌리내린 편견과 차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마을의 회복 과정은 더디고 힘들 수도 있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와 그의 삼촌에 대한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이사벨라는 작업실 앞 길가에 다시 그림 몇 점을 내놓았다. 햇볕 아래 하얀 벽을 배경으로 걸린 그림들은 예전과는 달랐다. 여전히 깊이와 사색이 담겨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희망이 느껴졌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했다. 이번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르멘 할머니는 이사벨라의 그림 앞에서 미소 지었고 하비에르는 멀리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벨라는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화를 찾아 이 마을에 왔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는 여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그림을 그리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손이기도 했다. 스페인의 햇살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이제 그 빛은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비추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계속 이곳에 남을 것이다. 마테오의 유죄 판결과 헤스팅스 가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두려움이 걷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개방적이고 친절해졌다. 이사벨라는 이러한 변화를 매일매일 피부로 느꼈다. 식료품점 주인은 그녀에게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카페 주인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커피를 내주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그녀를 보면 손을 흔들었고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사벨라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이사벨라의 작업실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작업실에 들러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을의 역사, 마을 사람들의 아픔과 회복을 담은 기록이자 상징이 되었다. 하비에르는 이사벨라와 함께 마을의 젊은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엘레나 기자는 계속해서 헤스팅스 가문의 부패에 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와 그의 삼촌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엘레나의 끈질긴 취재와 이사벨라가 제공한 추가 정보들 그리고 용기를 낸 마을 사람들의 증언 덕분에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결국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삼촌 역시 시의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위 해제되었다. 헤스팅스 가문의 몰락은 마을의 오랜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새로운 마을 의회가 구성되었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경찰 역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굳어진 편견과 차별의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사벨라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사벨라는 마을의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화합과 치유의 축제에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형 벽화를 그렸다. 벽화에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어둠을 이겨내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카르멘 할머니는 이사벨라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할머니는 이사벨라에게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 주었고 이사벨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두 사람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하비에르 역시 이사벨라 덕분에 예술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관찰자에 머물지 않았다. 마을의 변화를 기록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때로는 희망적인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사벨라와 하비에르는 서로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마테오는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을까?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법정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이사벨라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회복과 미래의 희망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이사벨라는 작업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좁은 골목길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미묘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인사가 오갔다. 그녀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사벨라는 광장 중앙의 분수대에 앉아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얀 벽들은 여전히 눈부셨고 하늘은 푸르렀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숨겨진 어둠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용기와 연대를 통해 되찾은 진실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픔과 용기가 스며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예술은 계속될 것이고 마을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 침묵을 깨는 목소리,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스페인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평화가 느껴졌다. 진정한 평화. 마을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확실했다. 헤스팅스 가문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의회는 정기적으로 주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경찰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사벨라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마테오 일당을 체포하는 데 기여했던 콜린스 형사, 가상의 스페인 경찰관 이름으로 대체 필요, 원본 인물 분석에 콜린스 형사 언급됨. 새로운 이야기에선 스페인 배경에 맞는 다른 경찰관 이름을 사용했어야 함. 여기서는 이 부분을 수정하여 스페인 경찰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계와 같은 양심적인 경찰관들이 주축이 되어 경찰 조직 내부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사벨라는 마을 공동체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단순히 예술가로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젊은 예술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창작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비에르와 함께 운영하는 미술 수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로베르토 헤스팅스와 그의 삼촌에 대한 재판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엘레나 기자의 보도와 이사벨라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용기를 낸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부패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결국 그는 금융부패 및 권력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삼촌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배해온 헤스팅스 가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마테오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사벨라는 그들에게 복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다. 마을은 치유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이사벨라는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과거 헤스팅스 가문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익명으로 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갔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도 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편견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을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사벨라는 가끔씩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했다. 대도시에서의 아픔, 그리고 이 마을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예술과 용기를 통해 그 아픔들을 승화시켰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마을에 온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평화를 찾으려 왔지만 불의에 맞서 싸움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것이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이사벨라는 작업실 앞 길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에는 마을 광장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벨라는 미소 지었다. 카르멘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작업실로 찾아왔다. 이사벨라, 그림이 정말 좋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사벨라가 말했다. 이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나요. 자네 덕분이지.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의 용기가 이 마을을 구했어. 우리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자네가 빛을 가져다 주었지. 이사벨라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하얀 벽들은 여전히 눈부셨고 하늘은 푸르렀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그녀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의 소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망,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의 예술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스페인의 햇살 아래 이사벨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밝은 미래를 담은 그림을. 마을의 변화는 이제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사벨라와 하비에르는 마을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푸에블로 블랑코 예술협회를 설립했다. 이 협회는 마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외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교류하며 마을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에는 새로운 갤러리가 문을 열었고 거리 곳곳에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졌다. 이사벨라의 그림들은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녀는 스페인 전역에서 전시회 제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작은 마을에 머물며 자신의 예술 활동을 이어갔다. 이곳이 그녀의 영감의 원천이자 그녀가 변화를 만들어낸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엘레나 기자는 헤스팅스 가문의 몰락 이후에도 마을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녀는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와 이사벨라의 활동에 대한 후속 기사를 보도하며 이 마을이 어떻게 불의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지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기사들은 다른 마을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마을 운영에 참여했다. 정기적인 주민회의는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되었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들이 선출되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대신 마을에 남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관광객들도 마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마을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찾아왔다. 이사벨라는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에 특히 힘썼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어둠을 모두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주었다. 아이들은 이사벨라를 존경했고 그녀의 그림처럼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 했다. 카르멘 할머니는 여전히 이사벨라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이사벨라에게 마을의 오랜 지혜와 역사를 들려주었고 이사벨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이사벨라의 캔버스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하비에르는 이사벨라와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고 있었지만 이사벨라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만나면서 더욱 깊고 풍부해졌다. 두 예술가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으며 마을 예술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마테오와 그의 아버지 로베르토 헤스팅스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권력과 오만에 물든 그들이 쉽게 변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이 마을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벨라는 가끔씩 마테오가 처음 작업실에 찾아와 그림을 훼손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한 개인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체계를 흔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녀는 직접 증명했다. 스페인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하얀 마을은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희망의 빛이었다. 이사벨라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하얀 벽들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올리브 농장이 평화롭게 일렁였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찾던 곳이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사벨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 용감한 마을의 이야기. Current Characters 2000, Total Characters 16,000.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젊은 가족들이 마을로 이주해왔고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었다. 마을의 전통 축제는 더욱 풍성해졌고 이사벨라와 예술협회는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 행사를 기획하여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힌 곳이 아니었다. 용기, 화합,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다. 이사벨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다. 그녀의 겸손함과 따뜻함, 그리고 불의에 대한 단호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에 초대되었고 마을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외부인이 아니었다. 이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마을의 상징이었다. 카르멘 할머니는 이사벨라의 곁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할머니는 이사벨라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이사벨라에게 마을의 오래된 노래들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사벨라의 그림에 깊이를 더했고 그녀의 예술은 할머니의 삶과 마을의 역사를 영원히 기록했다. 하비에르는 이사벨라와 함께 미술학교를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졌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날카로운 시각은 여전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움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세상의 불의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술을 통해 어떻게 세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엘레나 기자는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 이사벨라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그녀의 기사들은 이 마을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진정한 변화임을 보여주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스페인 사회의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소외된 지역 사회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마테오와 로베르토 헤스팅스의 이름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갇히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악행은 마을을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스페인의 강렬한 햇살, 하얀 마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겼다.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분노, 때로는 희망. 그녀의 그림은 인생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사벨라는 작업실 문을 열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플라멩코 선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이사벨라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음악을 감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외부인이 아니었다. 이 공동체의 일부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축하하는 일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마을에 온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불의에 직면했고 그 불의에 맞서 싸움으로써 자신 안에 숨겨진 강함과 용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는 마을 전체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었다. 스페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술과 함께, 그리고 용기와 희망